인류는 처음부터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창을 들고 초원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풀숲을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바다를 건너고 우주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면 몸을 웅크렸고 낯선 소리가 들리면 먼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땅에서는 맹수가 기다렸고 하늘에서는 맹금류가 선회했습니다. 강가에는 물보다 먼저 죽음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초기 인류에게 세상은 정복의 무대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가장 초라했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먹잇감에 가까웠던 존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협동과 도구와 불과 기억으로 세상의 규칙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오래된 반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초기 인류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이빨도 없었고 표범의 속도도 없었습니다. 하이에나의 턱도 곰의 체격도 영양처럼 폭발적인 달리기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맨몸으로 완성된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발톱이 없었고 입에는 고기를 찢기 위한 송곳니가 없었습니다. 밤을 완벽히 보는 눈도 멀리서 냄새를 읽는 코도 없었습니다. 만약 혼자 남겨진다면 초기 인류는 싸우기보다 피해야 하는 동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살던 환경 역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숲과 초원이 맞닿은 경계, 물가와 덤불, 바위와 그늘.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많았지만 동시에 포식자가 접근하기에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초기 인류의 하루는 먹이를 찾는 일만큼이나 누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가끔 화석은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차갑게 말해줍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타옹아이. 연구자들은 이 어린 개체의 두개골 주변에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손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대형 맹금류의 포식 흔적과 매우 닮았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초기 호미닌의 어린 개체는 하늘에서도 노려졌던 셈입니다. 더 최근에는 약 18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 화석 일부에 남은 흔적이 표범의 치흔과 관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계속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초기 인류는 이미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다른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도 위험했지만 밤은 더 잔인했을 것입니다. 어둠은 인간에게 방패가 아니라 약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야간 시력에 특화된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움직임을 읽는 눈도, 냄새만으로 위협을 감지하는 감각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아야 했고, 누군가는 소리에 먼저 반응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인간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경계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맹보다 먼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공포가 인간을 외로운 동물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동물로 만들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토록 약했고 이토록 노출되어 있었다면 인간은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간은 혼자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강해졌습니다. 한 개체는 약했지만 무리는 조금 더 오래 주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쌍의 눈은 놓칠 것을 여러 쌍의 눈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몸은 포식자를 이길 수 없어도 여러 몸은 위험을 더 빨리 감지하고 더 빨리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집단 생활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기 위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더 많은 눈, 더 많은 귀, 더 빠른 경고, 더 빠른 반응. 신체적 무기가 약한 동물에게 집단은 곧 방패였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최강의 개체가 아니었지만 서로를 놓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조금씩 다른 종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은 뜻밖의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두 발로 서는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손은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이동할 수 있었고, 먹을 것을 옮길 수 있었고, 어린 개체를 안고 움직일 수도 있었고, 나뭇가지와 돌을 집어쥐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생존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몸으로 버티는 동물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을 함께 사용하는 동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경계하고, 누군가는 운반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보호하고, 누군가는 방향을 기억합니다. 인간은 가장 날카로운 종이 아니라 가장 많은 기능을 나누는 종으로 진화해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인간은 주변의 돌을 단순한 물체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깨면 날카로워지고, 쥐면 연장처럼 쓸 수 있고, 남겨두면 다음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약 258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올드완 석기 전통은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점차 체계적인 행동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석기는 거대하고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작고 단순하지만 치명적으로 유용한 날이었습니다. 돌은 약점을 전략으로 바꾸는 장치였습니다. 이빨이 약하니 날을 만들고, 손톱이 짧으니 끝을 세우고, 맨손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연에 적응만 하는 동물이 아니라 자연을 조금씩 수정하는 동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도구의 등장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돌을 하나 깨는 것과 그 기술을 세대마다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각도로 쳐야 하는지, 어떤 돌이 잘 깨지는지, 어떤 면을 잡아야 손을 다치지 않는지, 어떤 박편이 가장 유용한지, 이런 정보는 몸으로 익혀야 하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인간은 도구를 만든 것만이 아니라 도구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무기는 돌이 아니라 어쩌면 돌 만드는 법을 서로에게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개인의 뇌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무리 전체의 기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공포 중 하나를 다루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입니다. 불은 단순한 열원이 아닙니다. 불은 경계선입니다. 여기 안쪽은 인간의 공간, 저 바깥은 아직 위험이 남아있는 공간. 남아프리카 WONDERWERK 케이브에서는 약 100만 년 전 동굴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흔적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자연 산불이 아니라 동굴 안에서 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이 있었다면 인간은 처음으로 밤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오래 깨어 있을 수 있었고, 더 안전하게 모일 수 있었고, 익힌 음식에 접근했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변화였을 겁니다. 이전까지 밤은 피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불은 그 밤의 일부를 인간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포식자가 어둠을 이용하던 세계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빛을 이용하는 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진화를 말할 때 종종 뇌가 커졌다는 말로 요약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뇌를 어디에 썼는가? 누가 먼저 위험을 받는지, 어느 계절에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어떤 돌이 좋은지, 어떤 소리가 맹수를 뜻하는지, 불은 어떻게 지키는지. 이 정보는 개인 하나가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함께 기억해야 했고, 아이들도 배워야 했고, 다음 계절에도 다시 꺼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혼자 빛나는 영웅의 재능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서로에게 넘겨준 정보의 총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가 배운 생존법을 다음 세대가 더 빨리 익히는 순간 인간은 점점 가속하는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혁명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먹힐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존재였습니다. 그 긴 과도기 동안 협동은 정교해졌고, 도구는 다양해졌고, 불은 밤의 질서를 바꿨고, 기억은 세대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균형이 달라집니다. 경계하던 눈은 추적하는 눈으로, 흩어져 도망치던 몸은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몸으로, 공포에 떨던 밤은 계획이 가능한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발톱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송곳니가 자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는 계획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저장하고 다시 만드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포식자는 타고난 무기를 씁니다. 인간은 매번 새로운 무기를 만듭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규칙 안에서 싸우는 종이 아니라 규칙 자체를 바꾸는 종이 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작을 자주 위대하게 그리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특별했고, 처음부터 강했고, 처음부터 지배할 운명이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진실은 정반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배고팠고, 늘 경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쫓기던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가 우리를 서로 붙잡게 했고, 함께 경계하게 했고, 기억하게 했고, 도구를 만들게 했고, 불을 지키게 했고, 결국 세상의 판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이기 전에 생존의 역사입니다. 먹잇감에 가까웠던 존재가 끝내 가장 위험한 종이 되기까지 인류의 시작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공포를 협동과 기술과 기억으로 뒤집어낸 유일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 첫 번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구였을까요? 불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은 협동이었을까요?